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9번째 페이지. 수많은 잡지사 필진의 도전을 제압하고 2년째 잡지사 연말대상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통시상식 분위기가 안 나서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연말대상 시상식을 스킵했네요. 그러면 저한테는 유리하죠. 졸지에 지금 챔피언을 계속 타이틀 이제 홀더 이어갈 수 있어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왕좌에는 박광일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바쁘거나 뭐 예. 이렇게 나라에 좀 이렇게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는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유가 아주 넘치시네요. 네. 또 1년을 벌었어요. 네, 올 연말에는 뭐 별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또 그렇습니다. 거하게 한번 또 치열한 경쟁이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박광일 선생님이 선정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오늘 이제 해주실 이야기도 연산군과 관련한 이야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연산군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겠지만 이제 연산군이 어떤 뭐 종이나 조라고 하는 묘호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력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다음 왕이 즉위하는 것과 연결해서 중종반정 이렇게 부릅니다. 네. 중종반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인조반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사, 특히 이제 조선시대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낱말인데요. 인조반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반정, 인조반정, 그래서 이 반정이라는 낱말이. 네. 그런데 의외로 연구자에 따라서 좀 견해가 갈라지기는 하지만 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조선시대 말고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공간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예. 그래서 여러 왕이 쫓겨나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반정과 같은 모습은 없었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국시대나 아니면 고려 때 여러 왕이 쫓겨났었는데 네. 그거를 반정의 모습과 또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나름의 어떤 그 왕조 체제의 계승과 더불어서 포악한 군주를 쫓아내려고 했던 이 반정이 네. 어떤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종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중종 반정이 있는 중종 반정과 관련된 그날과 관련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정에 저희가 방점을 찍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어느 나라의 역사든 버젓이 있는 왕을 몰아내는 이런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반정이랑 다른 건가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는 왕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없는 방식으로 왕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왕을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뭐 왕을 시해했다. 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왕이 백가에게 시해당했다. 그쵸. 그러면 이건 역사 관점에서 볼 때 이 백가가 범죄를 일으켰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무령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백가를 토벌하고 그 토벌한 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를 토벌하고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무령왕이 왕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반정과 다른 점 뭐냐면 범죄냐 아니냐 네. 요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아니고 왕을 쫓아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선양, 선양. 그러니까 이제 양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네, 양보하는. 내가 살아 있을 때 네. 내 다음 왕은 누가 하기를 바라 하면서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 보고 왕을 하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태조가 1차 왕자에 난 때 너무 화가 났지만 네네. 정종 보고 둘째 아들 보고 네. 왕해 그러네요. 이렇게 예. 했었고, 예. 정종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동생 왕하게 태종. 이렇게 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제 그 양위 같은 것들은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왕 자리가 제대로 이어졌어.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선양.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아닌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맹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포악한 군주를 죽이면 그거는 죄가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맹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나는 군주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한 개 사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게 이제 역성혁명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포악한 임금이 하나라의 걸, 은나라의 주. 그래서 걸, 주를 쫓아내는 방식을 네. 걸은 방 쫓아냈고 네. 그다음에 주는 토벌했다. 그래서 두 말 낱말을 합쳐서 방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 요거는 뭐냐면 포악한 군주를 쫓아내서 네. 죽이기까지 하지만 네. 이거는 시해가 아니라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의를 아, 만든 거고 범죄가 아니다. 네, 정의를 다룬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왕조의 교체.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이제 거왕을 토벌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예. 주왕을 토벌하고는 은나라에서 이제 주나라로 주나라. 바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사례가 어디냐면 태조 이성계가 공양왕을 쫓아내고 죽인 것을 방벌의 개념으로 봤어요. 아, 그리고 조선 왕조를 세우고. 그렇죠. 고려에서 아. 조선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왕조 교체 이론을 요렇게 따른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네. 일단 뭐 방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음. 선양이라고 하는 게 음. 제대로 된 선양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네. 태종이 세종으로 넘겨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예, 보통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선양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뭐냐면 네. 세조가 단종, 그러니까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 물려주는 것. 아, 협박 해가지고 예, 계속 압박을 예, 받아서. 그래서 예. 상황으로 물러나시지 조카님. 이 톤으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단종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선양이 가장 일반적이고 아, 예. 그리고 난 보통 죽어요. 그렇죠. 선양돼서 쫓겨난 왕들은.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정의 모습은 일단 이거랑 여러 가지가 다른 게 당시 사람들이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 네, 안 왔고. 왜냐하면 일단 예. 안 죽여요. 네, 시해와는 다르고 예.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왕조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조선 왕조 이어졌고. 그러고 이제 예. 폭군이 나 이제 폭군 고만하고 왕위에서 물러날 테니까 음. 네가 이제 왕해라고 누구 지정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 체제를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살 때 중, 그다음에 이는 네. 가장 중간쯤에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체제가 그냥 쭉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눌 때 임진왜란으로 나눌지언정 중종 반정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를 나누지 않고 그러지 않죠. 인조 반정을 중심으로 또 나누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왕조 체제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정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 그다음에 다른 공간에서도 볼 수 없는 체계라는 점에서 네.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반정은 시해나 선양이나 방벌과는 달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폭군은 몰아내야겠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명분, 그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절차, 거기에 어울리는 실체 이런 것 조선이니까 그게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기본적으로 사대부의 나라인데 사대부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네. 왕의 교체나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정당성이 건데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왕을 쫓아내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왕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형식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절차도 이루어지면서 더불어서 그 실체도 뚜렷하게 달라져야지만 그래야지 왕조는 유지되지만 정치 세력은 또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알고 있는 조선이란 나라가 조금 더 나아졌구나. 위기에서 벗어났구나라고 했을 때 호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갖춰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에서 중종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모티브 중에 하나는 바로 대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비? 네. 그러니까 이제 선왕의 아내. 어머니거나 할머니거나 그러니까 그 반정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어머니거나 네, 할머니거나, 어머니거나 예, 할머니거나 아니면은 그 현재 왕의 어머니거나 할머니랑 상관없습니다. 예. 쫓겨나거나. 예. 그게 그 예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왕 자리가 조선 초기에 쭉 이어가다가 굉장히 애매해졌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종이 일찍 죽어버렸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 왕이 계승자가 3명 있었잖아요. 바로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두 아들 월산대군하고 자을산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때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가 네. 뜻밖에도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성종이 되는. 성종이 되는 아. 거죠. 이 성종을 선택하는 방식이 당시에 훈구파들의 이익하고 맞아 떨어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런 어떤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방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채택할, 그러니까 뭔가 왕을 쫓아내고 바꾸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대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지를 확인한 케이스가 일단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의 뜻이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도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을 뭐 탄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헌법적 근거나 절차가 꼭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왕의 나라니까 그렇죠. 그런 법적 근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하고 현대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들을 비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헌정이라고 하는 헌법 체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행정부 또는 국가 원수라고 하는 직을 맡은 사람의 교체를 탄핵이라는 방식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는 주권자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면 네. 조선시대는 주권자가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바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국민을 바꾸는 거라. 그렇다면은 이 국민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몰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도저히 당시 관료들이나 아니면 학자층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네. 아무리 폭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그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더 큰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그들에게 발생합니다. 바로 뭐냐면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법치를 추구했던 왕조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그다음에 이제 경국대전. 그래서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조 성종 연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어떻게 보면 행정법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왕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계구나, 한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 그러니까 조선 경국대전이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챕터가 인사 문제와 관련된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조 판서가 담당하는 그 이전에 가장 첫머리에 누가 있냐면은 네. 후궁들에 관련된 얘기. 홍구궁부터 시작. 네, 그게 인사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궁을 초월하는 존재가 왕이니까 네. 왕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반정을 일으키는 세력이 볼 때 법전에도 없는 내용을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 이 고민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후대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갔는지 짐작할 수 있겠으나 일단 이제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려 나갔는지를 보신다면 그 고민의 해결 방식과 더불어서 그것이 사후에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턱대고 연산군을 쫓아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간 새로운 왕도 네. 무턱대고 쫓아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례를 남겨버리면 그렇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경국대전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 체계가 아니면은 지금 왕을 쫓아낼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제 반정 세력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였겠다. 그러니까 법전에도 없고 그다음에 그 법전에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서는 지금 새롭게 올라가는 왕도 쫓겨날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대비하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고민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이 반정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대사 속의 군사 쿠데타와 조선의 반정을 또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대사 군사 쿠데타처럼 반정에도 무력이 동원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반정에 이제 무력은 당연히 동원되죠. 그래서 이제 무장 세력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종 반정의 보통 이제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사화 이후에 이제 조선의 관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죠.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오늘 살아남았어. 오늘도 무사히. 네. 이렇게 하면서 관료 생활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체제에서 주권자인 왕을 거스르긴 어렵다라는 것들이 당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누군가가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중심에 섰던 인물로는 대체로 이제 성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성희안. 네. 그래서 이제 문관 출신이었는데 간관 출신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간 출신이기도 했는데
연산군한테 한번 이렇게 뭐 조언을 했다가 네.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예. 한번 몰려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성희안으로 볼 때는 야, 자칫 잘못하면 나 위험한데? 그렇지.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조금 명망 있는 두 사람을 모으게 되는데요. 네. 한 사람은 박원종, 한 박원종. 사람은 유순정을 모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박원종은 이제 대대로 명문가의 무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왕실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박원종의 누이가 네. 이제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부인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종 당시에는 형수의 동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으로 치면 큰어머니의 동생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성종 때도 연산군 때도 사실은 이제 글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을 쭉 역임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박원종을 캐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도 예전에 경기도 관찰사 시절에 네. 그 연산군이 계속 금표를 넓히는데 네. 사냥터 만들려고. 네, 사냥터 만들려고 이제 금표. 민가들 막 헐고 막 그러니까 예. 좀 그만하시지요 아하. 라고 한마디 한 거죠. 네, 네. 그랬더니 연산군이 허허 웃으면서 그럼 뭐 저기 그 박원종 대감이 하면은 내 그만해야죠 하면서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저기 왕실이랑 근데 연관이 있으니까. 주변 분위기는 싸해졌죠. 제 큰일 나네. 다른 사람이 그 말했으면 죽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원종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얘기하고 나서 이제 뭔가 가슴이 그렇죠. 뜨끔했던 섬찟했겠죠. 예. 부분들이 있었던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궁중 안에 들었던 소문이 이제 그 백모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큰어머니였던 박원종의 누이를 이렇게 뭔가 건드렸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겁탈을 겁탈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군 일기에 남아 있긴 한데 네. 그게 다는 믿을 수 없어도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으로 돌았다는 것 자체가 좀 박원종으로부터 좀 불편했을 박원종의 누이를 그렇죠. 겁탈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록에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실록이면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연산군 일기라고 하는 게 예. 중종 때 만들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종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아예 없던 일은 아니겠지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박원종을 좀 불편하게 했을 거라고 보지만 예. 본질적으로 이제 박원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료로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원종은 무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끌어들였고 합류. 예. 성희안 박원종. 예. 그다음에 이제 유순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문과 출신이지만 무인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뭐 신숙주나 한명회가 문과 출신이지만 사실은 무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력을 좀 동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유순정이 끌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유순정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불만이 없었는데. 연산군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연산군이 나중에 이렇게 쭉 조사하다 보니까 유순정이 김종직의 제자인 거예요. 김종직 무오사화. 무오사화에. 그러니까 그때 처벌은 면했지만 예, 예, 예. 여차하면은 옛날 거 끄집어내 갖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게 그치. 연산군에서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있었으니까 예. 유순정도 나름 불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당대 이제 이조 일을 보고 있어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희안이 중심이 돼서 박원종, 유순정을 이렇게 모으니까 이제 일정한 세력이 된 거니까 서로 안 친했대요. 세 명이요? 잘 몰랐대요. 대면. 대면 했는데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예. 누가 무력이 좋을지 누가 평판이 좋을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희안이 중심이 돼서 박원종, 유순정을 끌어들여서 중심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무인들이 달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의 이제 그 무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신윤무라든지 박영문, 장정 이런 무과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기본 무력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정 해볼까? 실행. 해볼까라고 네. 하면서 이제 1506년 네.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어느 순간을 이제 거사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네.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1일 날 저녁 9월 1일. 예, 9월 1일 저녁에 이제 이 반정 세력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사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적어도 한 수십에 수백 명의 무력이 이제 같이 모였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디데이인가요?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예. 1506년 9월 1일 네. 그날 네. 원래 이제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다고 연산군이 일단 날씨를 그 연회를 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려고 했다가
아 거기가 거사 장소였는데 못 모이니까 예.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연산군이 또 부를 텐데 하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반정 세력은 9월 1일 저녁에 동대문 군처 훈련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병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차 회합을 하고 예. 이제 각 대감들 관료들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네. 지금 거사랍니다. 참여하시죠. 어.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한 2명 중에 1명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예. 이거 위험하잖아요. 당연하지. 이게 지금 반역으로 죽을지 아니, 삼족을 멸할 수 있는데 연산군이라면.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대세가 내가 듣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연산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예. 있다라는데 네. 그럼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죽는 거잖아요. 아 이건 진짜 여기에서 대감들이 막 머리를 진짜 까딱하면 이건 죽는 건 100%야. 네, 싸매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67명밖에 안 와요. 근데 그 67명 온 사람 중에 예. 이제 뭐 구수영처럼 좀 유명한 인물도 있었지만 유자광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아 우리 간신 라인업에 있었던 유자광, 그렇죠. 무호갑자사와의 다섯왕을 섬겼던 유자광.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유자광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네. 대세가 어디로 갔다? 아 이미 저기 반정세력. 반정세력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쭉 사람들을 시켜서 오게 했는데 그래도 절반 정도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해갖고 그 반정 세력이 중심 군영을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 성균관 구청, 성균관 입구에 있는 하마비동으로 옮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옆이 창덕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로 옆이 이제 왔네. 창덕궁이니까 예. 여기에 이제 하마비동으로 해서 여기서는 좀 크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정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여러 그 대신들이 네.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비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예. 근데 그 반정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창덕궁 옆으로 왔다. 그럼 이거는 이건 확실하다. 되는 거다.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궁궐 안에서 번을 쓰던 군인들도 네. 괜히 여기 있으면 나 반란군 된다. 그러니까 반란군이 아니라 토벌 당할 수 있다. 예. 해서 갑자기 그 수구, 뭐 그러니까 물구멍 이런 데를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우왕장 난리가 나고 그렇죠. 승지들도 빠져나오고 예. 이러니까 이제 궁궐 안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네. 그다음에 궁궐 밖에서 뭐 이제 출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머물고 있던 대감들이 여기에 참여하니까 이 세력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서 그러면 그동안 속에 진짜 불안감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렇죠. 이제 다 뛰쳐나와가지고 대세가 결정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정의 중심 세력은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뭐냐면 먼저 군사 수십 명을 보내서 다음 왕이 될 진성대군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성대군은 요걸 미리는 몰랐겠죠.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성대군을 호위를 해서 일단 네. 신변 안전을 해야 돼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없어지면 있어야 큰일 되니까.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진성대군을 호위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 이제 연산군은 창덕궁에 있었는데 경복궁에 진성대군의 친모이면서 네. 당시 왕비였던 네. 정현왕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 예.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 라고 했던 것 같고 네. 아마 물어봤겠죠. 그럼 다음 왕은 누구 그랬더니 진성대군. 친아들인 진성대군께서 이 역께서 그 자리를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뭐 옳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정현왕으로 볼 때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그 대비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정현왕후가 그걸 일단 그 역할을 확보하는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성종의 부인이니까 예. 당시로 볼 때는 대비의 왕실의 네. 어른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의 무력이 가동이 됩니다. 바로 수십 명의 그 장정들을 보내서 임사홍, 신수군을 죽입니다. 아 간신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아까 이제 그 성희안, 유순정, 박원종이 핵이었던 것처럼 저쪽도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이구나 얘네가. 그 예. 핵에 해당하는 신수영, 신수근, 임사홍을 죽여버리니까 핵이 사라져요. 이미 끝났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수의 무력을 동원하고도 이 반정이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의금부에 갇혀 있던 죄인, 정치범들을 석방을 합니다. 풀어줘요. 정치범들은 석방되면 당연히 여기 있으면은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어주면 당연히 반정 새로운 세력에 세력으로 가죠. 이제 들어오게 예.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하나 남았다.
뭐가 연산군이- 연산군 뭐 하고 있나요? 연산군을 지금?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자고 있나요?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산군을 확보해서 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창덕궁을 싹 둘러칩니다. 도망 못 가게.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제 뭐 반정이 일어나서 궁궐문을 딱 열고 연산군을 칼을 들이밀고 막 이런. 잡아오고 이런 장면은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확보해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반정의 목적이 연산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조 체제 유지가 목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연산군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근데 도망가면 또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중요한 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산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창덕궁을 뺑 둘러싸고 앞에 이 모든 저처들이 이제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진성대군 어떻게 됐냐? 안전하십니다. 네. 정현왕후께 말씀드렸느냐? 네, 확인드렸습니다. 허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상홍하고 신숙은 어떻게 됐냐? 처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확보해놨으니까 예. 사람을 그 내시 몇 명하고 같이 해서 보냅니다. 네. 어보 국세를 내놓으시죠. 내놓으시오.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연산군도. 그러니까 연산군은 딱 보니까 음. 승지까지 다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순순히 국세를 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록 기록을 보면은 이제 시녀한테 얘기를 해서 궁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도장을 담당하는 관리가 관청이 상서원이거든요. 네. 이 상서원에 사람을 보내서 국세를 가지고 반군에게 주었다. 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세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세 받는 순간 동시에 저쪽에 연락을 해서 타전을 해서 진성대군이 이제 사가에 머물고 그럼 있었는데 진성대군도 엄청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봉변. 그래서 진성대군을 네. 이제 어디로 모셔오냐면은 경복궁으로 스탠바이 시킵니다. 예. 네, 스탠바이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종 반정이 거의 사실상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9월 1일 밤에서 9월 2일 오전까지 대략 한 12시간 남짓 야. 되는 시간에 이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큰 일이 진짜 계획대로 착착착착 큰 사고 없이 진행된 것도 신기해요. 저도 예. 신기해요. 이거 자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착착착착 보통 이루어졌지? 변수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반정 이후의 상황은 어땠나요? 자, 이게 이제 반정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예. 이제 중간 정도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네. 그 다음 이제 정권 교체니까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왕을 바꾸는 게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현왕후한테 교지를 내리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제 교지를 내리도록 요청을 하는데 정현왕후 역시 예법에 따라서 한 번은 물어봅니다. 지금 연산군의 아들이 똑똑한데 세자에게 글로 물려주는 가는 게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반정군들이 우리는 이미 정한 바가 있으니 이건 사실 짜고 진성대군. 치는 연극인. 짜고 치는 거일 수도 있고 정현왕후로 볼 때는 이게 또 내 아들이니까 이게 남의 아들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한 예. 번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반정군은 이미 정한 바가 그렇게 됐으니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하니까 이제 정현왕후가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진성대군 이름이 이역이었으니까 이역을 새롭게 왕으로 봉한다라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뭐냐면은 명분 확보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왕비의 교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왕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예.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러니까 주권자인 왕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주권자의 집안의 어른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하나 했고요. 말씀하신 시해나 방벌과는 이제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예, 명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명분의 실제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연산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산군을 쫓아내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구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대부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성대군이 아까 이제 경복궁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즉위식을 합니다. 근데 즉위식을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 잘못됐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즉위식한 멸류관이라 그래서 그 줄 내려온 거 예,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근데 실록 보면은 익성관 그냥 왕이 쓰는 관. 아, 그걸 썼어요? 네. 좀 소박하네. 왜냐하면은 예. 멸류관을 준비를 못했어요. 아,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너무 급박하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례복
옷도 입지 못하고 예, 그냥 예. 왕이 입는 골령포 입고 그러니까 아. 진무 형태의 옷을 입고 어. 막 옷을 찾아보니까 없었는지 야. 그러니까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네. 그냥 익성관에 골령포를 입었고 어. 그게 이제 실록에 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너무 급박해서 준비를 못했다. 어. 이렇게 해서 9월 2일 날 오후에 즉위를 하고요. 네. 이제 즉위했으면 이 사실을 공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국의 관찰사에 사람들을 쫙 보내서 새 왕이 즉위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게 뭐죠? 연산군. 그렇죠. 네, 처분. 그래서 이제 연산군에 대한 처분인데 네. 연산군을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반정 같으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연산군을 죽이면 사실은 반정의 형식을 띄어서 중종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연산군을 모욕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하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당 연합군이 예를 들어 막 그 의자왕 잡아갖고 막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왕조의 어떤 힘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왕을 모욕하면 이 왕의 권위도 떨어진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죄를 지었을 뿐이니까. 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교동이라는 곳으로 멀리 보내서 그러니까 일종의 어디에 있는 교동인가요? 강화도 강화도. 위에 있는 교동도. 아. 네, 그 교동도에 예.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왕의 직에서 벗어났으니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그쪽에 남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죽이지 않는다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귀양 가서 몇 달 뒤에 죽기는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 반정의 그 계획상으로는 연산군을 죽인다는 계획이 없고요.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연산군에 부역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장녹수. 장녹수 살아 있지. 예,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잡아와서 예. 이제 군기시 앞에서 차명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 돌을 던져서 이제 뭐 돌무지가 되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음으로 해서 네. 9월 이게 2일 저녁까지 해서 모든 일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일이 하루 안에. 하루 안에 만 야.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반정이란 큰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질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거사가 성공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중종 반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유자강도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기에 연산군은 완전히 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료들의 지지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반정군의 6명의 판서 중에 3명의 판서가 합류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병조 판서가 있었어요. 병조 판서가 있으니까 물론 초기에 임사홍이나 신수군을 제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병조 판서가 반정군에 합류를 하면서 주요 무력이 전부 다 반정군으로 포함이 되면서 군사 충돌이 없었다라는 거.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겠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정이 24시간만 안에 깔끔하게 끝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중종 반정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명분, 그러니까 전례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인 왕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폭군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네. 쫓겨날 수 있다. 야, 처음 있는 일. 절차에 맞춰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이 법치를 지향했지만 이 중종 반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왕은 그 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네. 그런데 그 법을 넘어서고 때에 따라서는 민심이나 관료들의 지지를 잃을 경우에는 네.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조선의 역사가 여러 면에서 뭐 조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전례 덕분에 이후에 1500년 이후에 한 또 400년 가까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정이 갖는 새로운 어떤 명분과 정통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중종이 옹립된 중종 반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